자, 안녕하세요. 의료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은입니다. 우리 법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잔소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제 책은요, 2011년부터 2023년, 다시 말해서 13개년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법은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맞아요.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요, 예, 그때그때마다 문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책에는 법 전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 전문까지 실으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법 전문을 실지 못하고 문제, 기출문제 있고 기출 예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 밑에 해설 부분에 보시면 법에 예를 들어서 의료법 1조야. 그럼 1조를 쫙 실었습니다. 결국 법의 전문이 다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저는 법 전문 전체를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통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의료기술직 안으로 들어가시면 2024 의료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 전문을 수록할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물론 모든 령을 다 싣지 못했습니다. 꼭 반드시 봐야 되는 령, 반드시 봐야 되는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제가 미리 올려드린 법 전문을 다 뽑아서 갖고 오셔야 돼. 왜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법 전문을 공부하고 그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뽑아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법 좀 뽑아 오신 것에 빨간색 줄을 치면 이거는 기출문제구나. 그죠? 근데 만약에 빨간색 줄이 안 쳐져 있어. 그럼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되나? 아니요.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것까지 다 하기는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처음에는 기출문제 한번 공부하시고 두 번째로 할 때는 그 빨간색 줄이 쳐지지 않는 거를 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문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 문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법의 내용을 슬쩍 문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20문제에 20개의 법이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근데 이제는 그런 억지 문제는 별로 없고요. 그 대신 최근 문제 경향에 대부분 제가 이제 15대 5의 법칙, 이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개는 우리가 충분히 이론으로 커버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5문제는 구석에 처박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문제, 시행 규칙에 또는 시행령의 구석에 처박힌 문제를 슬쩍 거기에 보기 중에 문제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15대 5의 법칙이 확실히 뛰어나요. 딱 뚜렷합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조금 바뀌어서 18대 2의 법칙까지도 가요. 18개는 그냥 무난한 문제, 좀 쉬운 문제, 공부를 했다면 쉬운 문제. 근데 2문제는 또 구석에 처박힌 문제. 자, 이렇게 구석에 처박힌 문제들이, 그러니까 구석에 처박혔다니까 좀 죄송하긴 하는데 그렇게 평상시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항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 1조에 관한 문제들이 좀 예전에 쭉 그 한 문제가 의료법 1조에 관한 문제야. 이렇게 나왔다면 요즘은 그 문제 하나에 1조, 10조, 24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의 문제 안에 모든 조항이 다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법을 그 1조의 문항을 그대로 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거를 재해석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조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기 중에 딱 집어넣는 거야. 결국 우리가 법 전체를 자꾸 눈도장 찍다 보면 이거 어디서 나온 문장인데 이거 어디서 내가 봤던 문장인데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장점이에요. 왜냐면 법 전문만 공부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자꾸 신경 쓰시는 거 뭐냐면 모든 법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결국 눈도장을 찍어라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결국 법하고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루에 3시간 3강을 할 겁니다. 내가 3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뽑아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훑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그 프린트물에 줄을 쳐드릴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제가 처음에 전체적인 설명을 해요. 그리고 줄을 쳐드려요. 그럼 두 번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기출문제를 주로 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3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빈칸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럼 빈칸에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 결국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4번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법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 잔소리를 좀 하고요. 우리 책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책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순서, 차례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차례 보시면 맨 처음에 의료법부터 10번의 혈액관리법 있고요. 뒤로 가시면 11번의 마약류 관리법 있을 거고, 그다음에 총 우리는 20개의 법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11개, 아까 1번부터 11번까지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골이에요. 그리고 12번부터는 가끔 가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18번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게 조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슬슬 한 문제씩, 계속 끊임없이 한 문제씩 나오는 게 요 18번.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물론 16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 어떤 때는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쪽에 보시면 의료관계 법규에서 제가 2023년 11월 28일 현재 최종 수정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법이 계속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도 수정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2023년 11월 28일자로 수정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법을 수정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의료법에 법률 호수가 나와요. 19421호. 요거를 갖고 수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제가 올려드린 의료법을 보세요. 자, 의료법을 보시면 호수가 달라요. 그새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정될 때마다 이 문제를 수정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책을 새로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프린트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어편은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을 일일이 다 그걸 수정을 해서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어편은 올리지 못하는 거고요. 이건 이미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정어편을 올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문제는 이 호수를 갖고 수정을 한 거구나. 그렇지만 법은 최근법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최근법은 거기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법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의료법에는 크게 의료인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의료인부터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의료인은 크게 5사람을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자, 의사, 또 치과의사, 또 한의사, 그 다음에 조산사, 마지막에 간호사, 모두 5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의료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시험을 봐야 되겠죠. 국가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자,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뭔가 또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요분들은 자, 졸업을 해야 되겠죠? 의대를 졸업해야 돼. 한의대를 졸업해야 돼. 결국 졸업한 사람. 그러면 국가시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의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대학원이요. 그렇죠? 박사. 그래서 의전을 졸업한 사람. 역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미국의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 그럼 내가 한국에 오면 바로 의사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결국 외국의 면허를, 그러니까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면허를 딴 자. 그럼 이 사람은 면허를, 내가 외국의 의사야, 미국의 의사야. 그러면 바로 국가시험을 보느냐?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비시험을 봐야 돼요.
예비시험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예비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자, 국가시험 여기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자, 결국 의대를 졸업했어, 의전을 졸업했어, 또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면허를 딴 사람은 예비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그때서는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면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면허를 줘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조산사입니다. 자,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의료인 중에서 면허가 2개인 사람은 조산사입니다. 그렇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조산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조산수습 과정을 몇 년인데요? 이게 1년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공부할 거고요. 조산수습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국가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합격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내가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예비시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의사, 치과사, 한의사처럼 예비시험을 보느냐? 아니에요. 바로 국가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간호사로 갈게요. 간호사는 졸업한 사람. 간호대를 졸업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국가시험을 봅니다. 바로 국가시험을 봅니다. 바로 국가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내가 미국의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어. 자, 외국의 면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의사처럼 예비시험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분들 바로 국가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의사, 치과사, 한의사는 예비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외국의 학교를 졸업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조산사나 간호사는 외국의 면허를 갖고 있으면 바로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누구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격사유가 뭔데? 요걸 외우셔야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단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격사유가 특히 요번에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격사유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의료기관 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의원급 의료기관, 그 다음에 조산원, 그 다음에 3번째가 병원급 의료기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의원급 의료기관 하면 외래 환자야, 입원 환자야. 그치. 외래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류는 의원, 그 다음에 치과의원, 한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산원은 조산원 이따가 이제 법을 보고 좀 보실 거고요. 자, 병원급은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종류에는 꽤나 많습니다. 자, 병원, 그 다음에 치과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 그 다음에 요양병원. 시험지에 자주 나옵니다. 요양병원.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정신병원이요.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종합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냐면 30병상 이상이요. 30병상 이상이면 이거를 우리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그치, 치과병원이지.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외우셔야 돼. 그러면 정신병원은요? 정신병원은 우리 의료법에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근데 정신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50병상 이상을 정신병원이라고 지정하긴 합니다. 근데 굳이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종합병원은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합병원을 다시 둘로 나눠놓습니다. 어떻게 나눠놓냐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또 하나가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 자, 그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면 필수 진료 과목 7개입니다.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다니까 300개부터야, 301개부터야, 301개부터예요. 그러면 얘는 필수 진료 과목 9개. 그럼 2개 과가 차이 나죠? 이 정도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죠? 치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자, 이제 문제는 나머지과, 요 7개 과, 이거 외워야 되냐 이거죠. 저는 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법을 보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같이 그냥 할게요. 공부하는 게 같이 합시다. 내가 의사인데, 자, 의원을 개설할 거야. 의원급을 개설할 거야. 또는 내가 조산원을 개설할 거야. 또는 내가 병원을 개설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의원 조산을 개설할 겁니다. 개설. 그러면 요거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근데 병원은 좀 스케일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물론 그 위원회의 뭐 심의를 거쳐서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시도지사의 허가. 자, 그런데 내가 이사하고 싶어. 뭐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로 이사하고 싶어. 이전도 똑같습니다. 이전도 시군구청장의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자, 그런데 내가 폐업하고 싶어. 폐업. 이제 그만하고 싶어.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할 거야. 휴업. 그러면 몽땅 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 아니면 시도지사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의료기관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2개 있습니다. 하나가 상급 종합병원. 시험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병원. 자, 상급 종합병원은 어느 급에서 한다고?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 전문병원은 병원 중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자,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해요. 그런데 비해서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필수 진료 과목 7개, 9개 이거 해줬었죠. 근데 상급 종합병원 필수 진료 과목이 20개나 됩니다. 굉장히 큰 의료기관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인 얘기했고 의료기관 대강 슬쩍 얘기한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자, 의료법 목적, 목적은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데, 한번 좀 보셔야 돼.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요 법, 목적 문항을 보고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의료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눈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자, 2조,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의료인입니다. 자, 의료인이란 장관의 면허를 받은 5사람. 의사, 치과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분들의 하는 일이요. 시험지에 나왔겠지. 그쵸? 자, 1번 의사입니다. 의료와 보건지도를. 자,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아, 치과자라는 말, 구강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한의사입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아, 얘는 한방자만 집어넣으면 되네. 그 다음에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외우셔야지 뭐. 자꾸 눈도장 찍으셔야지. 그 다음에 임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 간호사네. 그럼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겠구나. 나 간호사에 하는 일입니다. 가번에 보시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나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것만 알고 있을 거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그렇죠? 그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증진의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아, 요거 대통령령,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이것도 잔소리 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은 항상 3개가 세트인 건 아시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법은 그냥 법이에요. 근데 령 하면은 요거는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법에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라고 하는 거는 시행령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에요. 자, 결국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서 라고 하면 이건 시행규칙을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잔소리 겸 좀 알아두세요. 모든 법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니까 누가 짜냐면 제일 높은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자,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짜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장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계획을 짭니다. 얼마나 자주 짜요? 매년 짭니다. 매년.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밑으로 내립니다. 밑이 누구냐면은 시군구청장.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요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얼마나 자주 짜냐면 역시 매년 짭니다. 결국 상의 하단식의 계획서예요. 이게 모든 법의 기본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모든 법의 기본계획서 이름은 제각기 다를 거예요. 그걸 다 외우기 정말 힘들고 여러분 눈치를 딱 봤더니 이건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장관이 짜겠구나. 5년에 한 번씩 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딱 하나가 밑에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예요. 그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모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 법을 공부하시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거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시행령을 집어넣은 거예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보시면 시행령으로 들어갈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그 다음에 2번, 혹시 여러분들 그 보건소에 가시면 임산부 배려방 또는 그 예방접종실에 간호사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그 결핵실에 가도 간호사 있는 거 아시죠? 요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해진 업무. 요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호사들의 보건활동이에요. 요게 따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었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해서도 지도하는 게 간호사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요게 이제 의료인. 자, 3조로 갈게요.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기 중에 이렇게 나와. 1번 의료기관이란 뭐냐?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자, 2번 의료보건의 업을 행하는 곳. 자, 3번 의료교육의 업을 행하는 곳.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거 뭐냐? 그러면 희한하게 2번 아니면 3번으로 답을 쓰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은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야. 그래서 의료기관 안에 조산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의료기관의 종류. 의원급 의료기관, 2번에 조산원, 3번에 병원급 의료기관. 자, 의원급 의료기관 옆에 보이시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고 종류 3개. 아까 칠판에 써드렸고요. 네, 조산원입니다.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이것도 그냥 눈도장 찍으셔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병원급입니다. 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요양병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 중에서 요양병원 안에 가로 안에 말을 좀 보세요. 거기에 가시면 의료재활시설이라고 눈에 보이시나요? 예, 맞아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 요양병원 안에 의료재활시설이 들어가는구나.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조의 2 병원입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그런데 가로 안에 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또는 요양병원만 해당이 되는데 무슨 병원 없어요? 치과병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3조의 3 종합병원입니다. 자, 1번 보시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말씀드렸고 이걸 다시 둘로 나눠놨다 그랬죠? 2번, 3번을 묶어두세요. 2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그리고 3번은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 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면 무슨과가 쫙 나오고 두 번째 줄에 7개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된다. 그리고 이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은요. 전속하지 않은 의사 전문의를 둬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7개 과 외울까 말까? 제가 이거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했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또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뭘 읽고 있는지.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또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말 갖고 장난 엄청 많이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 틀린 거죠? 그치?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과가 쭉 나오고 위에랑 거의 똑같아. 과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해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요 필수 진료 과목 외의 진료 과목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줄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조의 4,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누가 지정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옆에 가시면 종합병원 중에서 눈에 보이시지? 그리고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자, 1번 보세요. 20개 눈에 보이시죠? 필수 진료 과목 20개입니다. 그리고 2번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킬 수 있는 기간일 것. 자, 세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자, 옆에 가시면 평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 뒤로 갈게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 돼. 거기 가운데 우리 시행규칙, 별표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지정한 사항,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 아, 조금 전에 말한 4가지 항목, 이게 잘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대요. 자, 동그라미 3번. 눈치로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치, 3년이라고 눈에 보이시잖아요.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장관이 이거 혼자 못하겠죠. 이런 것까지 평가하시겠습니까? 4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지정하는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자, 거기 보시면 그 별표가 있을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진료 기능이 있고, 2번에 교육 기능이 있고, 크게 3번에 인력시설 장비, 4번에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의료서비스 수준이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전문병원 지정은 또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왜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지 몰라.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진료 기능은 아까 필수 진료 과목 20개 이상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필수 진료 과목 9개고, 그 다음에 선택 진료 과목 18개. 그 다음에 나본을 보시면 응급의료에 관해서 중앙,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기능이에요. 교육 기능은 자,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을 것.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인력시설 장비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 하여튼 이런 인력, 이런 시설,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을 보시면 거기에 자, 전문 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의 비율이
그 전체 입원 환자의 100분의 30 이상. 이어야 돼. 단순 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4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의료 서비스 수준입니다. 자, 인증. 공부하신 분 아실 거야. 의료기관 인증이요. 인증, 조건부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법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 결과가 자 거기에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상급 종합병원. 그 다음에 3조의 5, 자,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적하는 건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특정 진료 과목,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될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줄 것. 아, 여기는 두 가지 요건이네요. 아까 상급종합병원은 4가지나 됐거든요. 여기는 2가지예요. 그럼 이걸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역시 평가하겠죠. 누가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아 얘는 또 특이하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요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 또 하나 진료의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대요. 아까는 뭘 썼는데 아까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전문병원은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3년마다 평가를 한다.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장관이 하진 않겠지.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규칙 3조로 갈게. 요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규칙 3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개월이냐?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럼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보세요. 지정 기준 보시면 일단 1번이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있고 들어가시면 2번에 질환별 진료 과목별 진료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필수 진료 과목이 있고 네 번째는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5번에 병상이 있고 밑으로 가시면 병상 보이실 거야.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의료의 질. 요게 시험 문제 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의료 서비스 수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긴 할게요. 자, 앞에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보시면 질환 쭉 있습니다.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이거 외울 수도 없어. 하여튼 아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진료 과목도 아 산부인과 뭐 45%,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 66%. 이거 어떻게 외워? 그쵸?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환별 진료 과목별 진료량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진료 과목, 필수 진료 과목 보시고 의료 인력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자, 질환의 관절 질환의 전문의 수가 8명 이상이어야 된다. 진료 과목에도 보시면 산부인과 8명 이상이면 대부분 8명이긴 하네. 그죠? 전문의가 이렇게 있고 병상 뭐 관절 질환 최소 병상수 80개 어떻게 외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의료의 질. 자, 의료의 질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질환별, 과목별로 환자 지원 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등등등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몇 점?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해야 된다. 요 70점,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의료 서비스 수준을 보시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쪽 부분이 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감을 좀 잡으시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4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넘어갈 거고요. 4조 중에 1항, 2항, 3항을 볼게요. 자, 3항. 자,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된다.
자, 이 경우 개시 방법, 개시 장소는 보건복지부령. 자, 보건복지부령이니까 뭐 시행 규칙을 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뭐 의료기관 가면, 병원에 가면 환자의 권리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화장실 문에 떡하니 환자의 권리가 있더라고요. 고개인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자, 환자 권리 볼게요. 별표 1로 들어갈게요. 환자의 권리가 있고 옆에 가시면 2번에 환자 의무가 있어요. 환자 권리 볼게요. 크게 4가지거든요. 진료받을 권리 있습니다. 나번에 알 권리,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항상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인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진료 비용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네.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번에 비밀보호 받을 권리 있습니다. 네, 나번에는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가면 조금 약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요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료법 걸 외울까요? 보건의료기본법 걸 외울까요? 2개 다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데 의료법에 의거해서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우셔야 된다. 결국 우리는 암기 왕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의무는 자,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그 다음에 나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5항도 좀 볼까 합니다. 이것도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의료기관에 가면 거기 의료인들 하다못해 실습하는 학생들이 명찰 달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거에 대한 게 여기 나왔는데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그래도 하여튼 보긴 할게요. 자, 5번에 보시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4사람이 나와요. 의료인. 그 밑에 보시면 학생. 보이시죠? 바로 옆에 가시면 간호조무사. 보이시지? 그 밑에 줄에 가시면 의료기사. 결국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 4사람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옆에 가시면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저는 요거보다는 그 다음 사항이 문제 나올 것 같아.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둡시다. 6군데밖에 안 되니까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자, 응급의료 상황이요. 그리고 수술실 내.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3개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시행 0으로 들어가세요. 0으로 들어가셔서 사망. 동그라미 3번 격리병실. 그 다음에 무균치료실. 네, 3번은 옆으로 가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시설, 여기에 3개 시설이 나오거든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그다음 그 위에 다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중환자실 위에 나옵니다. 결국 6군데야.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내,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마지막에 중환자실. 이 6군데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조의 2예요. 자, 4조의, 이거 또 보자. 6번 볼게요. 아까 동그라미 5번 받고 동그라미 6번입니다. 자,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일회용 의료기기가 뭔데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 딱 한 번만 사용하는 거 이게 일회용 의료기기인데 이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상식선에서 일회용 주사기 한 번 더 사용하면 돼 안 돼? 아깝잖아 버리기. 예, 근데 한 번 더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요게 언제 생겼냐면 보세요. 신설된 게 2016년이야. 근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회용 주사기 당연히 한 번만 사용하지. 근데 이걸 여러 번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사용한 게 뿐이 아니라 7년 동안 일회용 주사기를 7년 동안 사용한 의료기관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을 지나간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시험 과정에 걸리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료기관, 의원이었거든요. 의원의 원장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법이 없는 거야. 왜? 일회용 주사기를 한 번만 사용하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인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너 잠깐만 기다려. 부랴부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면허 취소를 시킨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런 건 설마 안 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니까 법을 어떻게 처벌할 법이 없네? 이때 법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때 법을 만들 때 그것도 하나 더 만들려고 했어요. 의료인은 술을 먹고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못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료인은 술을 먹고 의료행위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법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법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조그만 섬의 의사야. 유일하게 의사야. 근데 내가 의원을 다 이제 6시에 끝나서 퇴근했어. 친구랑 술 한잔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응급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환자를 내가 술 먹었으니까 환자 치료 못해요. 이 환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 환자 섬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육지인 데까지 가는 도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문항을 아예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만약에 또 술 먹고 하다가 무슨 사건을 터뜨리면 이때서는 이제 부랴부랴 법을 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벌칙은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조 2.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것도 슬슬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그런 그 병동을 얘기하는 건데, 자, 1번 볼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외래 환자는 아니었구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간호사, 옆으로 가시면 간호조무사, 또 옆으로 가시면 간병지원 인력, 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 세 사람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 이걸 우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병원이 다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해야 되나요?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그게 2번에 있어요. 자,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급이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야. 그럼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어떤 건데요? 그게 보건복지부 0이니까 시행규칙이죠? 자, 시행규칙 그 밑에 보시면 1조의 4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이시지?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 무슨 병원 없어요? 요양병원 없네요. 또 정신병원도 없네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겠구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요양병원 없고 치과병원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자,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3번, 4번으로 가자. 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여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야. 아까는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요게, 요거.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거기 법에서 그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규칙의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세요. 자,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여기서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된다는 거죠. 봤더니 1번에 군보건의료기관, 여기는 제외되는구나.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이것도 제외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병원이구나.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옆에 가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인력시설 운영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데. 왜냐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국가가 좀 밀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일단 인력 기준 있고, 밑에 가시면 2번에 시설 기준이 있고, 맨 밑에 가시면 운영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인력 기준부터 볼게요. 자, 인력 기준에 보시면 간호사, 나번에 간호조무사, 다번에 간병 지원 인력. 세 사람밖에 없었었잖아요.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요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그렇죠? 다만 입원 환자 7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 환자가 7명 미만이면 1명을 더 배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7명당 1명.
7명당 1명. 자, 그런데 비해서 종합병원은 12명당 1명입니다. 12명당. 병원은 16명당 1명이에요. 외우는 뭐 규칙도 없고, 그쵸? 어떻게 그냥 7, 12, 16. 차라리 7, 14, 21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규칙도 없습니다. 그냥 간호조무사요. 자, 간호조무사는 입원 환자 40명당 1명. 40명당 1명. 간병 지원 인력은 1명 이상.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명 이상. 그러니까 결국 큰 것만 외우시다. 상급종합병원 7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그런 거 구분 없이 40명당 1명. 그 다음에 간병 지원 인력은 1명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시설 기준도 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네, 그럴 것 같아요. 나번에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시설 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간호사실, 각 층마다 1개 이상. 입원실, 복도, 문턱이 없어야 돼. 한 번쯤은 좀 읽어보세요. 자, 목욕실. 자, 목욕실에 문턱이 없을 것. 또 미끄럼 방지. 네, 맞아요. 화장실, 입원실 내에 설치할 것. 그리고 미끄럼 방지, 또 문턱이 없을 것. 그죠? 그 다음에 비상연락 장치 보시면 되고, 욕창 방지용품, 요게 시험지에 나왔거든요. 욕창 방지용품은 운영병상의 100분의 5 이상. 이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입니다. 반올림 아닙니다. 올려서 계산할 것. 100분의 5. 요게 시험지에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운영 기준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병동에 배치된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 이거 자주 나온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번, 다번, 라번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또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조의 3이에요.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당연히 의료인이 면허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실 거야. 자, 1번 볼게요. 의료인은, 자, 거기 보시면 의료인은 여기 밑에 줄이에요.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대여해서는 안 된다니까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 이거 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벌칙. 외우셔야 돼, 이거.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벌칙 얘기할 거거든요. 이거 시험지에 나왔다는 거예요. 틈틈이 외우시면 돼. 자,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줬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입니다. 이것도 아까 칠판에 다 써드린 거야. 자, 1번 볼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자,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1번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졸업한 자라고 표현했고요. 2번입니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아까 의전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 자, 세 번째입니다. 외국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그러면 국가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게 뭐예요? 이걸 은근히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누구세요, 이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졸업이 언제예요? 대학교 졸업이? 제가 알기로 2월이거든요. 근데 국시는 언제 보는지 아세요? 국시는 1월 말에 봐요. 결국 졸업하기 전에 국시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자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6조 볼게요.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옆에 쭉 가시면 조산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1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자,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 과정을 마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이거 보세요. 예비시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산수습 과정이 어떤 곳인데 자, 시행규칙 3조로 들어갑니다. 어떤 조산수습 과정이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산부인과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요게 수습 의료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좀 보시면 돼요. 요거 좀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갈까 싶은데 한 요 정도까지만 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면허 들어갈게요.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역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일대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1번 평가인증기구에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자, 2번입니다. 외국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역시 뭐가 없어요? 예비시험 없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 면허 다 끝냈고 조금만 쉬셨다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